빈 살만 왕세자는 세계 정치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세계의 초강대국들과도 당당하게 대화를 나누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그는 예외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간의 경제적 및 기술적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비전 2030 계획을 통해 국가 경제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과 경험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 화학, 건설,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의 경제 현대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은 사우디가 추진하는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의 고개를 숙이는 상황은 한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에게 있어 단순한 경제적 파트너를 넘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빠질 경우 사우디의 여러 중요 프로젝트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우디 경제의 다각화와 현대화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국제적 입지와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며 한국의 기술과 경제력이 세계 각국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한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간의 협력은 양국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더 넓은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빈 살만이 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긴장된 자세와 표정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실질적인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국무장관을 마치 이등병처럼 긴장시킬 수 있는 이의 정체는 바로 사우디의 실권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고 블링컨 장관은 사우디를 수차례 방문하며 도움을 이끌어내려 했었는데요. 그러나 빈 살만은 중동의 평화를 이야기하며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있어 사우디의 역할은 분명하다고 말하며 미국의 개입을 반대해 블링컨 장관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빈 살만이 팔레스타인을 편들며 중동 정세에 있어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에 의해 사우디가 공격을 받아도 내부 군대로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외부의 군대, 유엔을 비롯한 미군 병력의 개입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 사우디의 애매한 중립 노선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석유 증산 문제로 사우디를 찾았던 조 바이든도 당할 만큼 노련한 외교수를 펼친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 자원에 기반한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빈 살만은 음악의 지도자라는 소리들 들을 정도로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며 적이라고 판단하면 거침없이 보복에 나서는 등 잔인한 면모를 갖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마저 쩔쩔매게 만든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저자세를 보이며 고개를 숙였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해 빈 살만 왕세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모든 이들이 놀랄 만큼 저자세 외교를 펼친 것입니다. 외신은 물론이고 사우디 내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파격적인 행보였는데요. 사실 빈 살만 왕세자가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한국이 가진 뛰어난 이 능력이 간절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롤모델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아무것도 없는 후진국에서 단숨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사례에 빈 살만 왕세자도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우디처럼 천연자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강력한 IT 산업과 K-팝을 필두로 한 컨텐츠 파워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사우디 역시 한국을 따라하고 싶다는 욕심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석유 자원으로 막대한 부를 비축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자원의 저주로 망할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어 석유가 아닌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는데요. 이들 위해 빈 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이라 부르는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놀랍게도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과 흡사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각종 친환경 정책을 수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규모 건설 계획까지 포함된 이 프로젝트는 빈 살만 왕세자의 수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핵심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꼽은 것이죠. 특히 가장 큰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의 대부분 건설 사업을 한국건설사에 맡길 만큼 한국건설사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에게 약속한 지원 금액만 한화로 약 60조에 달합니다. 사우디가 추진 중인 여러 계획에 대한민국 건설사와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이를 완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빈 살만이라 하더라도
한국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한국은 빈 살만의 막대한 투자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 이전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며 빈 살만이 관심 있어 하는 수소, 경제 모델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직접 시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사우디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에 대해서 통 큰 선물을 가져다 주면서 양국 간 협력이 전보다 더 긴밀해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사우디는 원유 530만 배럴을 울산 한국석유공사 저장기지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며 다른 국가의 인색한 석유 배분을 한국에게만 너그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방산협력 계약도 순항을 타면서 사우디는 다른 국가들이 부러움을 감추지 못할 만큼 한국에 한해서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이죠. 빈 살만이 대한민국만을 이토록 특별 우대하는 이유는 바로 사우디의 미래가 한국에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중동 건설 붐으로 대한민국이 사막 한복판에 고속도로 건설을 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직도 건설 기술이 부족한 사우디는 여전히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누구도 해본 적 없는 과제들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건축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다타워죠. 홍해에 인접한 휴양도시 제다에 세워지는 제다타워는 세계 최고층을 목표로 건설되는 빌딩입니다. 무려 1950년부터 건설 계획이 잡혀 있었던 사우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설 과제입니다. 1km 넘는 높이의 건설 비용만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3년 사우디 빌라덴 그룹이 시공을 맡아 50층까지 건설 순조롭게 사업을 이어가던 도중 2017년 사우디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공사는 갑자기 난항에 빠졌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권력을 잡기 위해 왕실의 숙청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피냄새가 물씬 나는 이 사건으로 사우디 정세가 혼란해지며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고 방치된 상태로 건물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후 이 제다타워는 기억 속에 잊혀졌었지만 최근 빈 살만 왕세자가 핵심 건설 사업에 제다타워 완공을 포함시키면서 다시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시공사가 포기하면서 이 사업을 이어갈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가장 높은 빌딩 건설을 목표로 했기에 이를 완수할 만한 기술력을 가진 건설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건설사는 중국과 한국 정도밖에 없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 건설사들이 이 사업을 이어받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한국 건설사에 초청장을 보내며 건설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참가할 줄 알았던 한국 건설사들이 모조리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며 사우디 정부가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삼성물산 역시 사업성과 리스크를 고려해 이 건설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와 타이페이 금융센터를 건설해 세계 기록에 등재시킬 정도로 실력 있는 건설사였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의 충격은 2배 이상이었습니다. 과거 한국 건설사가 보여준 능력을 사우디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한국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 건설 업체들도 제다타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중동 건설에 이골이 나 있는 한국에서 포기할 정도면 독이 든 성배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이루어낸 업적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를 못하겠다고 손을 떼자 중국도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다른 건설사들 역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빈 살만의 핵심 프로젝트가 시작도 못하고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공사가 점점 연장될수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에 빈 살만 왕세자가 끙끙 앓을 정도로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든 한국 건설사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막대한 이권이 포함된 엄청난 제안을 하며 재설득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건설사들은 단칼에 거절해버렸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사우디이기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갑이 되어버리는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으며 사우디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가 완공을 포기하면서 사우디는 이를 마무리 지을 기업을 모색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겠다는 곳이 없죠. 네옴시티 역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고도의 건설 기술이 요구되어 이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한국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가운데 한국의 참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건설 능력은 K건설이라는 이름이 붙어질 정도로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초고층 건물을 짓는 데는 한국 건설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세계 1위에 해당하는 부르즈 할리파, 2위에 해당하는 메르카 118 역시 한국 건설사가 지은 건물인데요. 한국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 압도적인 건축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쏘아보내는 압송 기술 덕분입니다. 한 번에 510m 이상 쏘아 올리는 고압 압송 기술은 다른 국가에서 흉내낼 수도 없는 기술이기에 이를 유일하게 보유한 한국은 초고층 건물 짓기의 달인이 된 것입니다. 네옴시티가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가 되면서 이들 지을 수 있는 건설사들을 보유한 한국의 건설 능력에 많은 외신들이 주목하면서 새삼 화제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 밖에도 해수담 수화 플랜트 기술도 한국에서 지원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막 지역인 사우디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선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일찍이 해수담 수화 기술에 투자했던 대한민국은 사우디의 요청에 담수화 플랜트들 건설,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사우디 국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에도 한국에서 지은 담수화 플랜트에서 정수된 물이 공급될 예정이죠. 이 밖에도 스마트 인프라 기술과 IT, 장비 설치 등 사우디 곳곳에 한국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과장보태서 한국 없으면 사우디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한국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빈살만은 미국, 중국, 일본도 아니고 오직 한국에게만 눈치를 보며 저자세 외교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대한민국 건설이 중동에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기를 바라며 이집트에서 한국의 삼성과 초대형 투자를 진행할 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수에즈 운하를 처분해 국가의 주요 산업을 진행한다고의 적지만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 주변 국가들을 크게 놀라게 했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의 독보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알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일본의 경우 정반대의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현재 이집트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온 배경이 무엇이며 빈살만 이후의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더욱더 이러한 투자나 사업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집트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와 비슷한 맥락으로 삼성과 협력한다는데 관심을 모으며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이러한 맥락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집트 정부는 현재 수에즈 문화산업단지 개발에 한국과 적극 협력 이사를 타진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집트에서 최근 한국의 도움을 정하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에서 심각하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에서 하마스 세력이 홍해에 출몰하고 배들이 통과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WSJ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다고 했으며 자칫 이것이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한 달 동안 홍해를 지난 최소 10척의 선박이 후티 반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한국의 삼성 등과 협력한다는 것은 매우 의외의 국면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렇게 이집트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는 일자적으로 한국은 이집트와 방산을 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알다시피 K방산의 가치는 단순히 무기 사업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플러스 알파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 국가의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고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실제 인도는 가성비 무기를 중시하지만 중국과 국경에서 대치 중이므로 중국산 무기는 애초에 배제됩니다. 반대로 미국은 중동이나 중국, 러시아와 커넥션이 깊은 국가와 무기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한국 자체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집트와 방산시 수출입은행의 차관이 동원될 것이므로 상호간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수에즈의 지분까지 팔아 한국에 투자를 하려는 맥락은 사우디 케이스가 참고가 되는데요. 21년 10월 당시 압델 파타 NCC 이집트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정 투자 MOU를 진행하려 한 것은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은 물론이며 이것은 이집트에 매우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집트는 전 세계 물동량의 35%가량을 담당하는 수에즈에서 매년 수조 원가량을 벌어들입니다. 2022년의 경우엔 코로나가 끈이 나고 분류가 서서히 풀리는 동시에 운임도 급상승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는 약 80억 달러, 10조 원가량의 수입을 올리면서 역대 최고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운영권을 일부 외국에 판매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 자금으로 한국 삼성중공업의 투자를 가시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현지로부터 들려온 것입니다. 오사마 라비 수에즈운하 관리청장은 삼성중공업과 수에즈운하 조선소 건설을 언급한 상황인데요. 오사마 청장은 수에즈운하의 운영을 외국에 지분을 팔고 운영을 좀 더 활성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그 자본으로 한국 삼성과 함께 국가적 기간 산업에 투자할 의향을 보인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건 사우디와 비슷한 맥락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최근 빈살만 왕세자가 네옵시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국면이고 그 가운데 동북아에서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전면에 나선 이유는 매우 절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석유 부국이 뭐하러 새로운 부가가치를 몰리려고 하느냐 지적하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사우디는 미국과 함께 원유 패권 가운데 안정적인 수입으로 부국이 되었으나 이제 미국은 점점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를 최대한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사태로 미국은 유럽의 고객을 다수 확보했고 사우디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공조가 깨진 것은 이와 같이 미국 조자 뒤통수를 지며 각자 도생 국면이 됐기 때문이죠. 사우디는 원유 패권이 접을 것이 가시화되었기에 더욱더 다른 산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동북아에서 일본을 패싱하고 전격 한국과 협력하는 스텝을 보인 것입니다. 기술력도 한국이 앞서는 데다가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것만 사우디에 감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관광 수입을 비롯해 수에즈 등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당장 미래 먹거리가 중요합니다. 사우디와 같이 패권 문제는 아니어도 미래 경쟁력을 잃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아프리카, 중동 등 화약고에서 국가 만보를 단단히 하려면 더욱 많은 재정이 필요하며 국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동력이 절실하게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에즈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조선소를 그 프로젝트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수에즈운하 관리청과 함께 조선소 건설을 가시화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매우 안타까워하며 비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조선소를 운영하고 조선업계 1인자였던 일본이 바라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1년에 있었던 수에즈 문화 길막 사고의 원인이 일본 선사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집트에는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주었으며 수개월간 보험사 측과 지리한 협상을 벌여야 했습니다. 역대급 길막 사고였던 일본 선사의 에버기 보노 사태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까지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은 과도한 이용료에 비해서 이런 사고 발생 시에 방법이 없다며 물평이 쏟아졌다고 했고 실제 수많은 배들이 수에즈에서 다시 희망봉으로 엄청나게 무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났던 것이죠. 여기에 이집트는 1조 정도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선사 측인 일본 쇼에이기센과 보험사 측은 난색을 표했고 업계에서는 결국 협상 가운데 6천억 원 이하의 배상금이 지불되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운데 이집트 수에즈 관리청이 일본과 조선 사업을 계획할 리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삼성중공업과 조선소를 건설하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집트를 중동과 아프리카의 배를 납품하는 주요 조선업 허브가 되게 하려는 점입니다. 일단 조선업 자체가 종합공업이기 때문에 조선소가 생기면 모든 산업군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이집트의 일자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이 동시에 발달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 배까지 건조하게 된다면 삼성중공업과 이집트가 동시에 배를 납품하는 허브가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주변 해역에서는 모잠비크 등 초대형 LNG 프로젝트 등이 연일 진행 중이기도 하며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가진 국가로서 운행 중인 각국의 선박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배를 동거시키는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이집트 당국은 이제 배를 동거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건조하고 납품하는 단계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이집트 정부의 육성 정책과 100% 일치하며 또한 한국 조선소 거점 마련 등 상호간 이득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이러한 상생 정신은 아프리카에서 특히 높게 져주고 있는데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케냐의 경우 중국의 프로젝트 제만으로 몬바사에 유조선 터미널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사업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는 무리한 건설이었고 결국 재무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몬바사 터미널의 수위성은 낮았으며 결국 케냐는 막대한 빚을 지고 중국과 관계가 막화된 것이죠. 물론 중국은 항구나 터미널 등의 건설로
추후 군사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을지 모르나 이처럼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은 소위 재무 함정 외교에 빠져버렸다는 맥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도 애초에 중국과는 무리한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이집트 만년 역사상 최초로 피라미드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을 초정해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을 에어쇼로 수놓은 것은 단순한 방산 이벤트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이집트 정부는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계속해서 수입하겠다는 자세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NATO의 납품을 늘려가면서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는 본래 시간을 끌기로 유명하지만 최근 폴란드에 한국의 수십조 원 무더기 납품을 하자 마음이 금해짐과 동시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브랜드가 신뢰를 얻어 다양한 산업분까지 영향을 끼친 것이죠. 피라미드 위에 태극마크를 그린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다양한 방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주요 정부 제조 육성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시급하며 그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속속들이 수에즈 운영당국과 협력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는 물론이고 물이 중요한 국가로 담수화 사업도 절실한 국가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이집트의 해수를 끌어 담수화시키는 프로젝트에 진출하고 350만 명의 식수를 책임집니다. 사실상 국가 기간 사업이자 만보에 해당하므로 중요 프로젝트인데 역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지난 십수년간 중국의 1대1로를 비롯해 일본의 모리셔스, 유조선 기름 유출과 수에즈 사고 등 통부가의 이미지가 아프리카에서 퇴색되는 위기를 맞는 국면이 왔다고 분석합니다만 이 와중에 한국만큼은 오히려 사업 기회를 만들고 신뢰를 주며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국가 방위부터 기간 산업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국과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엄청난 한파와 폭설이 몰아쳤습니다. 수도인 베이징의 영하권 기온이 300시간 넘게 유지되면서 72년 만에 최장기간 추위를 기록했는가 하면 계속되는 한파로 일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산둥반도의 북쪽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고 옌타이와 웬딩의 눈높이는 52cm와 55cm까지 쌓였습니다. 이것은 중국 해안에서 기록된 가장 큰 눈 폭풍이었습니다. 헤이룽장성에도 폭설이 내려 제설차가 거리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도로가 막힐 정도입니다. 만리장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네이먼구 어울두어스에 위치한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위험물 수송 차량 100여 개가 빙판길에 발이 묶였습니다. 한 대라도 미끄러지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저체온증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는 탑승자들을 신속히 구조 차량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한파의 강풍이 불어닥친 신장 우르무치에서는 텐트를 치고 노숙을 시도하던 한 남성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겨울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북극 한파가 남하면서 중국 보아이만 바다가 얼고 산둥 지방에는 74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중국 최북단 항구인 보아이만의 판진항의 모습입니다. 해수면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영하 20도 안팎의 한파에 바닷물마저 얼어버린 겁니다. 해빙의 면적은 6,955km에 달해 야오둥만 해역의 22% 이상을 덮고 있습니다. 눈밭으로 뛰어드는 이 남성, 머리 꼭대기까지 파묻혀버립니다. 야외 주차장에서 내 차를 꺼내는 일은 차라리 발굴 작업에 가깝습니다. 교통지옥이 펼쳐지자 배달원들은 아예 물품 상자를 썰매처럼 끌고 다닙니다. 산둥반도의 끝자락 웨이아이에는 최대 74cm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난주까지 20도를 웃돌던 상하이에도 50년 만에 한파가 닥쳤습니다. 가장 추운 곳은 8.4까지 내려가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동북아시아를 뒤덮은 북극 한파.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이 따뜻해지는 현상 때문에 북극에 머물러야 할 공기들이 남쪽으로 처지면서 이렇게 이상기온이 왔다는 것인데요. 중국에선 동짓날인 오늘부터 81일 동안 겨울 추위가 시작된다고들 말하는데 이미 폭설과 한파가 한바탕 휘몰아쳤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북부의 눈이 어느 정도 왔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열리지 않는 문을 힘겹게 겨우겨우 열고 나가면 문 밖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보면 북극에 온 것처럼 온통 눈입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처럼 더운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중국 최남단 하이난 사냐의 해변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른 곳도 있어서 같은 나라인데 기온 차이가 70도가 넘을 정도였습니다. 중국 북단에는 북극 한파가, 최남단에는
일광욕과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정도로 이상기온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위로 중국은 전력 인프라가 얼마나 노후화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전역에 올해 첫 저온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텐진과 허베이성, 산시성, 산둥성, 허난성 등 북방 5개, 성직할시에 73개, 시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입니다. 당국은 전력 긴급 복구에 나서 몇몇 지역은 전력 공급을 재개했지만 119개 송전망은 아직 수리 중입니다. 프양시와 핑딩산시에서는 대부분의 정부 건물과 국영기업의 난방을 중단했습니다. 병원, 학교 및 주거용 건물 등 필수 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난방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허난성은 여러 차례 시스템 장애를 겪었습니다. 자오주오시에서는 지난 22일 발전소 고장으로 난방이 일부 중단됐는데 한겨울에 발전소 고장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은 겁니다. 중국의 부실 발전소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 전력 발전소의 노후화는 이미 지난 가을부터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지난 9월 중국 동북 지방에서는 이미 석탄 부족으로 민간의 전기까지 끊어지는 전력난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동북 삼성 랴오닝성 선양에서는 정전으로 도로 신호등까지 꺼졌고 랴오닝성의 한 공장에서는 정전에 따른 환풍기 가동 중단으로 노동자 23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동북 삼성 각지에서는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호소와 상점들이 촛불을 켜고 영업 중이며 양초 주문이 급증했다는 게시물도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현지 교민에 따르면 선양 당국은 공장들의 30일까지 평소 전력 사용량의 15%만 쓸 수 있도록 지시한 상태로 업체들은 디젤 발전기를 구하거나 석탄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때 이미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 난방 때 전력 발전이 제대로 되겠는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최악의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전력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건설한 남미의 발전소들에서 부실 공사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남미 여러 나라에서는 수력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 부실 공사가 발견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중국 업체가 건설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계 에너지 회사 중국수전 신화이드로이 건설한 산악도로와 수력발전소가 부실 공사와 비위 의혹의 핵심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볼리비아 중부 코차밤바 산타크루스 고속도로 일부 복선 구간입니다. 산악지대에 건설된 이 도로는 터널 4개와 교량 9개 등을 포함한 29.14km 거리 규모인데요. 약 5,500억 원 상당의 돈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임시 개통 3주 만에 일부 지점 도로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도로 표면이 심하게 갈라져 차량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볼리비아 언론들은 일제히 이 사업이 중국 수전에서 맡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늦게 볼리비아 국회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서보니 계약 문서 검토 결과 각종 비위 의혹이 발견됐습니다. 공식 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공사비가 과다 책정돼 최소 16억 원 상당을 업체가 더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고 산악도로 자체의 배수구 부족, 도랑 확보, 미비, 자재 과적 등 작업이 끔찍한 상태로 이르렀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습니다. 볼리비아 의회는 공공사업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 관계자와 중국 수전 측 공사 책임자 등을 배임과 수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수전은 앞서 다른 남미 국가인 에콰도르의 최대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부실 공사와 뇌물 스캔들 중심에 섰던 기업입니다. 에콰도르 건국 이후 최대 건설 프로젝트로 불렀던 코카코도 수력발전소 사업에 중국 수전은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현지로 불러들여 2010부터 2016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완공 후 발전기실 및 주변 설비의 크고 작은 하자 7,648건이 발견되면서 붕괴 위험까지 제기됐고 정부 주요 강요와 공무원들이 중국 측으로부터 매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런 실력으로 중국 내 발전소를 제대로 건설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전례 없는 최강 한파가 몰아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전력 인프라가 얼마나 노후화되어 있는지 이번 한파가 중국의 단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결국 중국은 석탄 난방을 다시 꺼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은 전국의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꺼내 쓰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은
대기 순환이 불안정하고 강수량이 낮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데, 특히 이번 겨울은 중국의 경제 활동 회복 등으로 전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을 것으로, 그 주범은 바로 중국 동부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 석탄화력 발전소 때문입니다. 2060년 탄소 배출제로 달성을 선언한 중국은 올 여름 상반기 52기가와트 GW 용량의 석탄 발전을 새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에 배출량 제로를 시현한다는 이른바 쌍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 발전의 거점인 수천성의 전력 생산이 줄어들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카드를 만지작거렸고 결국 석탄 발전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겨울철 추위에 석탄 부족으로 전력 및 난방 공급이 제대로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날 경우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헤이룽장성에서는 지난 2월 발전 설비 고장을 이유로 영하 30도 추위에 주택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자 주민 100여 명이 지방정부로 몰려가 항의하는 일이 발생해 민심 동요가 남의 일이 아니란 것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석탄 발전을 돌리면 돌릴수록 한반도 공기의 질이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경외하는 바다의 장수는 조선의 이순신이다. 넬슨이 세계적인 명장으로 명성이 높은 것은 누구나 잘 안다. 하지만 넬슨은 인격이나 창의적 천재성에서 도저히 이순신 장군에 피적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일본의 해군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사토 데스타로 조어 탕케 타일랑 1866토부터 1942가 1926년 조선지방행정이라는 월간지에 쓴 내용입니다. 그렇게 조선을 깔보고 얕보던 일본조차도 이순신 장군의 지략이냐 천재성만큼은 세계 최고였음을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죠.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거북선의 역할도 꽤 컸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거북선은 그리 단순한 선박이 아닙니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은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소.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는데 산업화가 늦어져서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이라며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으로 500억 원의 돈을 영국으로 빌려오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던 거북선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DC엔터리입니다. 앞쪽에 용머리를 붙여 꼬임으로 대포를 쏘았으며 등에는 쇠못을 꽂았다.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남긴 임진장 초왕 윤조왕 후에 묘사된 거북선의 모습입니다. 사실 거북선은 존재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남아있으나 실물 사진 또는 실물이 발견되지 않은 특이한 유물입니다. 한국은 이미 70년대부터 거북선 찾기에 나섰는데 해군이 충무공해전 유물발굴단이라는 별도의 부대까지 편성해 거북선 잔해를 찾기 위해 남해안을 샅샅이 뒤렸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만약 남해에서 잔해라도 발굴했다면 그것 자체로 엄청난 대발견이 됐겠지만 그건 한강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에 가까운 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거북선은 청조 6년인 1782년 39척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순조 17년인 1817년 17척으로 줄었다가 헌동 2년인 1835년에 36척으로 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우리 수군은 총 7척의 거북선을 견조했으나 1597년 7월 19일 7천량 해전에서 거북선을 앞세워 출전한 원균의 조선수군이 일본에 크게 패하면서 모두 격침됐다고 하죠. 그렇다면 만약 거북선이 침몰했다면 실천량 해전이 일어난 추원포 주변을 탐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이 추원포라는 지역이 어디인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목선이기 때문에 400년이 지난 지금은 나무는 썩어 없어졌을 것이고 철물 등은 부식돼 조류에 휩쓸렸을 겁니다. 이 때문에 그간 거북선은 목선인가 철선인가 내부가 2층인가 3층인가 상류경인가 돌격용인가 흙머리는 충돌용인가 화염분사용인가 전체 형태는 긴 타원형인가 아니면 무선에 가까운 직사각형인가 등등을 둘러싸고 각자의 주장이 난무해 정설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거북선의 비밀을 풀어줄 유물이 출토된 적이 있습니다. 1992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보는 제274호를 건너뛰고 제273호 초조본 유가사지론권 15에서 바로 제275호독이 기마인무령 빠잘로 건너뛰는데 여기에 거북선 유물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274호가 영구 걸번으로 남아있으니까요. 1992년 8월 18일 경남 통영군 한산도 근방 460m에서 유물 한 점이 인양됩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충무공 해전 유물 발굴단이 건져낸 유물의 이름은 벼람자옹통 비에이에츠 통통. 발굴단은 해군 잠수사들이 수심 10m 정도 되는 펄 및 30cm 지점에서 45도가량 기울어진 채로 묻혀있던 총통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대포는 바다에서 발견된 만큼 해군의 무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대포에 천자문의 첫 구절인 천티안, GD, 현삼황을 순서대로 붙였는데, 이것이 조선 수군, 즉 해군의 무기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포신에 적힌 글귀였습니다. 포신문구 1에는 만력 병신년 1596년 6월 5일에 만들어 올린 벼랑자옹 통관 리빙 션려유엘 저상 비에공즈 조통과 함께 귀함의 황자 총통은 적선을 놀라게 하고 한 발을 쏘면 반드시 적선을 수장시킨다 페이조 황즈 징창추안 이셔 디추안 비쉐 7는 귀함 16.1라는 글자는 당연히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학계와 고고학계는 모두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물 인양 이틀 뒤 문화재위원회는 화포 형태와 명문으로 보아 16세기 말 제작된 진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다음날 문화재위원회는 이를 국보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발굴 17일 뒤 이 황자 총통을 국보 제274호 기암벼람자 총통로 지정했습니다. 인양되고 3주도 지나지 않아 국보 지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문화재 역사상 처음 있는 최단기간 국보 지정 사례였는데, 이 기록은 그전에도 그 후로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무령왕릉의 유물도 3년이 지나서 국보로 지정됐고, 천마총의 신라 금관도 5년이 지나서야 국보로 지정되었을 정도인데, 아무리 봐도 17일 만의 국보 지정은 상당히 서두른 느낌입니다. 여기에다 현장 답사는커녕 국민 여론에 떠밀려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재 역사상 가장 창피한 흑역사로 기억됩니다. 왜 그럴까요? 4년 후 1996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996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개 채취 허가내를 사건을 조사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국보 제274호 벼람자 총통은 위조됐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한 검찰은 당시 발굴단장이었던 해군 황동안 대령을 불러 조사했는데, 황 대령은 해군의 명예를 먹이며 대충 덮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죠. 이런 이상한 태도의 검찰은 오히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나름의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 황 대령에게 제시했더니 황 대령으로부터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추잡했습니다. 함 대령은 수산업자 홍 모 씨를 통해 골동품상 신유철이 가지고 있던 대포를 500만 원에 구매한 뒤 이를 한산도 앞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잠수사를 동원해 건져 올리는 회대의 퍼포먼스를 시전한 것이죠. 결국 해군은 어쩔 수 없이 발굴단이 창설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실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발굴단의 해체가 염려된 함 대령이 저지른 범죄임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죠. 사실 인양 당시 총통 표면의 글씨가 400년이 지났음에도 똑똑히 읽힐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은 게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충무공의 혼이 깃든 무기를 발견했다는 열기에 묵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총통에서는 아연 성분이 무려 8%나 검출됐는데, 아연은 얻어 약해 이 총통이 실제 무기로 사용됐다면 당연히 화학의 얻을 버티지 못하고 총통은 녹아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문화재관리국 현 문화재청은 아예 엎어버렸죠. 결국 고고학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총통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신유철의 집에서는 시기를 알 수 없는 위조 총통 13점과 글씨를 음각하는 도구들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유물 위조 제작 혐의로 체포된 신유철은 사위와 함께 가짜 총통을 만들고 글씨를 새긴 후 그 위에 화공약품을 부어 부시시켰다라고 자백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해군과 문화재청 그리고 한국 고고학계는 정말 얼굴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개망신을 당했고, 즉각 벼랑자 총통은 국보에서 해제되어 지금도 국보 제274호는 영구 결번이 됐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해저 유물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고, 2012년 11월 진도 앞바다에서 승자 총통 유물이 인양되었음에도 이를 쉽게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학계는 물론 정부, 문화계를 전부 충격에 빠뜨린 거북선 유물 사기 사건은
우리가 거북선에 얼마나 목이 말라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박이고 상징적인 전함이기 때문일 텐데 조작이나 은폐 행위 없이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이런 개망신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화재 당국은 그간 진위 논란에 휘말렸던 유물들을 전부 꺼내서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과학적인 조사 분석, 기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어쩌면 거북선 또는 거북선 유물은 영원히 발굴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함들이 수장된 것으로 알려진 남해안은 워낙에 수심이 깊을 뿐 아니라 전투에서 사용됐던 거북선의 수가 워낙에 적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임진왜란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조선의 비밀 병기 거북선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했고 수중고고학이 발전했고 우리 국민들의 어머니 더욱 깊어진 만큼 어느 날 어느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짜 거북선의 흔적이 온전하게 발견되기를 바라봅니다.